30대 여성입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게 딱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유난히도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좋아하던 소녀였어요. 제가 비즈공예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외국에서는 이미 비즈공예사들이 대접받는 직종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시장이 크지 않아 많은 돈을 벌지 못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언젠가 우리나라 최고의 비즈공예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어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직종을 선택한 사람들은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거든요. 비즈공예를 딱히 배울 곳도 없는 우리나라 여건상 유튜브를 통해서 외국 영상들을 보며 연구하고 배워나갔어요. 조그만한 재료 하나조차도 외국 제품을 써야 하는지라 벌이가 없는 상황에서 제 꿈을 이어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 뒤에서 제 꿈을 응원해주던 사람이 바로 우리 엄마였어요. 엄마는 제가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항상 뿌듯해 하셨어요. 본인은 먹고 살기 바빠서 하고 싶은 일을 못했는데 하나뿐인 딸이 꼭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성공하길 바라셨어요. 넉넉치 않은 형편에도 항상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죠. 그런 엄마의 기대에 꼭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밤낮 모르게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일이 제 배필이 될 남자와 사랑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비즈 재료를 싸게 사야 했던 저는 직접 발로 뛰며 도매상을 뻔질나게 드나들었거든요.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재료상을 하던 그와 2년 넘게 거의 매일같이 얼굴 보며 지내다 보니 사장과 고객으로 시작된 관계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비즈 공예사와 비즈 재료상의 만남을 주변에서 이런 운명적인 만남이 어디 있느냐며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좋은 재료를 싸게 쓸 수 있어서 작업에도 큰 도움이 되었죠. 1년의 연애 후 저희는 축복 속에 결혼하게 되었고 그렇게 행복할 것만 같던 결혼 생활은 신혼 2년 차에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1년간 겪은 시어머니는 약간 특이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크게 부유한 것도 아닌데 늘 명품을 들고 다니고 항상 고급 식당만 가려고 하는 통에 가족 외식 한번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부족함은 없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평범한 직장인이셨는데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어디 나가면 부잣집 사모님처럼 행동하셨어요. 그 때문에 저도 돈 많은 연기까지 했어야만 했거든요. 결혼 후 시어머님께서는 본인의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해준다며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그 자리는 그야말로 부잣집 사모님들의 골프 모임이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였죠. 온갖 명품 이야기, 남편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사모님들 사이에서 저는 그저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분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근수 엄마 눈에 차려면 보통 집안이 아닐 텐데. 세탁소 하는 부모님이 부끄러웠던 건 아니었지만 그 분위기에서 제가 저희 부모님이 세탁소 한다는 소리가 선뜻 나오지 않아 우물쭈물 하고 있었는데 옆에 계시던 시어머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셨어요. 얘 무슨 소리니? 내가 무슨 조건 보고 결혼시킨다고. 우리 사돈 그냥 작은 공장 하셔. 지방에서는 꽤 건실한 회사라고 하더라고. 사돈보다 우리 며느리가 진짜지. 너희 비즈공예라고 들어봤어? 우리 며느리 비즈공예사야. 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각종 전시회도 출품하고 해외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야. 듣는 순간 정말 띵했는데요. 우리 집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유명한 공예사라니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저도 순간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은 그런 거짓말을 해놓고도 집에 오는 내내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않더라고요. 이번 한 번뿐이겠지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그 후로도 시어머니의 허세와 거짓말은 멈출 줄은 몰랐어요. 얘야, 저번에 봤던 내 친구 중에 이번에 딸이 결혼한다는데 너한테 작품 하나 부탁하더라. 거 봐라. 내가 그런 부잣집 친구들 두니 너한테도 다 도움 되잖아. 인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작품 의뢰로 들어오고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재료값만 4, 5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냥 선물로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하마. 그 후로도 시어머니 친구분들은 저에게 작품 의뢰를 많이 해주셨고 덕분에 제 수입도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저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도움을 주려는 정도로 생각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오랜만에 카페에 앉아 작품 스케치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치더라고요. 어머, 근수 엄마 며느리 맞죠? 저번에 비즈 작품 잘 받았어요. 역시 외국에서 배우고 와서 달라도 확실히 다르더라고. 우리 딸도 이쁘다고 좋아했어요. 이번에 하나 더 주문할까 했는데. 저번에 만나 뵀던 어머님 친구는 작품을 잘 받았다며 또 의뢰할 수 있느냐고 하시면서 정말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저번에 200 줬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주면 되겠죠? 싸게 줘서 고마워요. 200만 원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내 작품을 200 주고 사셨다는 이야기에 저는 황당하게 그지없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시어머니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저번에 제 작품을 200만 원에 파셨어요? 그건 네가 어떻게 알았대? 외국 비즈 공예사들 작품 보니까 그 정도 하더라. 너도 곧 그렇게 될 건데 그 정도 받아야 하지 않겠나 싶어 받았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린지 200만 원에 팔았다 치고 그럼 나한테는 왜 재료값만 준 건지. 어머님, 제 작품 한 개에 10만 원에 팔고 있어요. 저 외국 대학 나오지도 않았고 외국에서 유명한 공예사도 아니잖아요. 제 이름이나 명예 보고 주문하는 건데 그걸 200만 원에 팔면 사기예요. 사기? 너 CM이를 사기꾼 취급하는 거니? 기껏 며느리 기죽지 말라고 그렇게 소개해줬더니 네가 진짜 능력 있는 애였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할 것도 없지 않았겠니? 그리고 그 사람들이 200씩 준다는데 안 받니? 어머님, 저는 제 일에 자부심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고요.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꼴랑 이거 만들면서 자부심?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이 정도 했는데 월 200밖에 못 벌면 그건 재능이 없는 거야. 너 따위가 무슨 공예를 한다고. 그것도 재능 있는 애들이 하는 거지. 맨땅에 헤딩해가며 열심히 해오던 저를 무시하고 비참하게 짓밟는 어머님에게 큰 소리라도 치고 싶었지만 너무 뼈 때리는 말이었습니다. 비즈 공예를 시작한 지 5, 6년이 지났지만 고작 월 수입 200버는 수준으로 생활비 내기도 빠듯한 수준이었죠. 어머님과 언쟁한 후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돈 벌 기회가 있는데 고작 자존심 때문에 그런 기회를 날려버리냐며 오히려 저를 타박하더군요. 엄마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걸 왜 못 팔겠다는 건데. 답답해서 참. 어머님께서 나를 외국 대학 나온 유명 공예사로 소개하셨으니까 그분들이 그 돈 주고 사겠다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파는 건 사기야, 사기. 난 그런 식으로 내 작품 팔고 싶지 않아. 원효대사 해골물도 아니고 고작 10만 원 남짓한 제 작품이 외국에서 공부한 유명 공예사라는 닉네임이 붙자 수백만 원 주고도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선다니 지금까지 내가 뭐 했나 싶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죠. 시어머니의 거짓말들로 생기게 된 갈등은 결국 남편과 이혼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 일 이후에도 시어머니의 부잣집 사모님 행세는 계속되었고 그때마다 저는 해외 유학파 며느리가 되어드려야 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이렇게 계속 누군가에게 거짓말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거짓말 하다 보면 계속 거짓말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이번 기회에 저랑 같이 심리치료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너 지금 날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니? 우와, 이 며느리가 CM이를 정신병자 취급하네. 어머님께서는 본인을 정신병자 취급한다며 길길이 날뛰시는 바람에 저는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흥분한 모습으로 집으로 들어와 소리치더라고요. 너 우리 엄마한테 정신병자라고 했다고? 너 미쳤어? 진짜 이게 네가 우리 엄마 병원에 쳐넣는다고 했다면서? 도대체 시어머님께서는 남편에게 어떻게 말했길래 저러는 건지 제 이야기는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때릴 기세로 손을 드는 남편의 모습에 더는 이 남자와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길로 짐 싸들고 집을 나왔어요. 제가 이혼 소송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 문자 한 통이 왔더라고요. 너
내가 충고 하나 하는데 너같이 재능 없는 애는 그런 일 못해. 그냥 식당 가서 그릇이나 닦어. 시어머니의 마지막 문자와 함께 결혼 3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혼 이후 시어머니의 마지막 문자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군요. 분하기도 했지만 진짜 내가 재능이 없는 건가 싶은 생각에 한동안 공예 작업에 손도 대지 못하고 부모님이 하시는 세탁소일 도우면서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비즈공예 작업하는 모습을 좋아하시던 엄마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하루는 세탁을 배달하고 돌아오니 엄마는 통장 하나를 내미시더라고요. 연희야, 너 계속 이렇게 살 거니? 너 아직 30밖에 안 됐어. 네 꿈이 있잖아. 꿈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 줄 아니? 엄마는 네가 그 꿈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 이 돈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떠니? 누가 뭐래도 엄마는 네가 만든 비즈 작품이 제일 이뻐. 언젠가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줄 거야. 엄마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무엇도 아닌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한마디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마련해준 돈으로 작은 작업실을 구했고 미친 듯이 일했어요. 정말 지칠 때마다 전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문자를 보며 스스로 다짐을 하고 또 했어요. 볼 때마다 차오르는 분노는 오히려 제 목표 의식을 명확하게 해줬고 오직 비즈 공예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사람도 만나지 않고 작업실에만 2년을 박혀 살았습니다. 점점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들이 당선되면서 비즈 공예사로서의 이름이 알리기 시작됐죠. 무엇보다 해외에서도 제 디자인에 관심을 가져주면서 해외 진출까지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돈 걱정 없이 작업할 수 있게 되었는데 나름 비즈 공예사에서 이름이 알려지게 되자 저에게 배우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친하게 지낸 공예사님들과 후진 양성을 위한 학원도 차리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예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학원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학원 원장까지 되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품어온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꿈을 이루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엄마가 환갑이 되셨죠. 마음 먹고 좋은 선물 해드려야겠다 싶었고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언젠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던 그 여자를 마주치게 된 거예요. 엄마 선물을 사고 잠깐 라운지에서 같이 간 친구와 커피 한잔 하고 있었는데 함께 온 친구는 마치 못 볼 사람처럼 본 것처럼 깜짝 놀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야, 저 사람 네 전 시어머니 아니야? 친구의 손가락 방향을 따라간 그곳에는 전 시어머니와 그 부잣집 사모님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보는 순간 정말 제 속에서 무언가 저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리고 그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오랜만이시네요, 어머님. 이혼한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꽤나 당황하는 눈치였죠. 어머, 네가 웬일이니? 네가 여길 어떻게 들어왔니, 얘? 여기 VIP 라운지에 아무나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여전하시네요. 입만 열면 거짓말의 허세. 아직도 부잣집 사모님 뒷공무니에 붙어서 졸졸 따라다니시네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아니,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따라다녔다고? 나도 여기 VIP라고. 아직도 여기 사모님들한테 거짓말하고 계세요? 어머님이 돈이 어딨다고요? 여기 VIP라고요? 매번 카드 안 들고 왔다고 사모님 들어올 때 섞여서 같이 들어오면서 그것뿐이에요? 사모님들 혹시 그거 아세요? 사모님들하고 명품 쇼핑할 때 사고 나서 다음날 환불하러 오시는 거. 아참, 혹시 그건 아시려나? 저 외국 대학 출신도 아니고 해외에서 유명한 공예사도 아니었는데 사모님들 만날 때마다 작은 거짓말 때문에 연기한다고 고생했네요. 제가 10만 원에 팔고 있었던 작품 사모님들한테 200만 원 받았더라고요. 그 덕에 제가 저 집안 구석에 나와서 진짜 200만 원 받는 공예사가 되었지만요. 순간 그곳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그 여자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의 마지막 문자 덕분에 제가 진짜 어머님 거짓말이 현실이 되었어요. 항상 고맙게 생각할게요. 그리고 허언증 그거 정신병이에요. 빨리 병원 가서 치료 받으세요. 친구와 라운지를 나오는데 사모님들한테 울면서 변명하고 있는 꼴을 보고 있자니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에서야 제가 3년 동안 그 문자를 지울 수 없었던 이유를 알 것만 같았습니다. 라운지를 나서면서 그 문자 깔끔하게 지우고 나니 모든 게 마무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열심히 살다 보면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 같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능력도 없이 못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기죽지 마세요. 저도 저보다 더 능력 있는 후진 양성을 위해 그리고 제 꿈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